안녕하세요. 안순아입니다. 인원이 한 200명 정도 오신다고 제가 알고 왔더니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너무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서 강의 시간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짧은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의 내용 전체로는 황당한 과세 사례가 한 13가지 정도를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절세 비법이라고 할까요? 한 10가지 정도를 하고 나머지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할 사항 6가지 정도 해서 29가지 정도가 오늘 강의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내용은 여러분이 다 한 번씩 들어봄직한 내용이 한 30% 정도 될 것 같고요. 한 40%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30%는 여러분들께서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가서 좀 찾아보시거나 저희들한테 문의 주시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해도 6번째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했었고 개정세법 횟수까지 따지면은 11번에 걸쳐서 세법이 개정됐고 개정 내용만 40가지가 넘습니다. 그것이 얽히고 설켜서 사실은 우리 세무사들마저도 양도소득세를 포기하기에 이르는 지경이 와서 요즘 신조어가 그런 말 있잖아요. 양포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말씀인데 어쨌든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가 나올 만큼 우리 세제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현재 이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양도소득세는 첫 번째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금액에 비례해서 세금이 나온다든지 예측 가능한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세금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내가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비과세는 아니고 일반 과세 정도라고 그러면 세금이 한 5배 정도 늘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비과세가 안 되고 중과세가 되는 순간 세금은 10배, 20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거래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살 떨린다고 말을 해요. 살 떨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복잡 단회하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거를 국세청에다 질문한들 국세청에서 속시원히 대답도 해준 데가 없어요. 126 전화하면 수없이 전화해도 여러분들한테 답변이 안 옵니다. 서면 답변 질의한 것이 6개월 지나도 답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각도 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거는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저는 그 나이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관심도 전혀 가져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제가 이렇게 강연에 나서고 강연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양도소득세 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서 내 생각대로 내 추정대로 실행하셔가지고 세금 폭탄 맞는 일은 조금 막아보자는 게 저희 작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한 황당한 과세 사례를 보시면 이게 세금이 그냥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또 깜짝 놀랄 만큼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서 오늘 같이 한번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정 횟수가 너무 많았고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라는 세목은 절세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거는 수익 금액을 줄이거나 경비를 늘려야 되는데 수익금을 줄인다는 것은 매출 누락, 경비를 늘린다는 것은 가공 비용을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탈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세라는 말을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건 관리를 한다는 뜻인데 양도상속 증여는 구조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부동산을 처분하신 분이 닥친 당면한 과제, 즉 40대가 집을 10억 팔아가지고 매각을 했다. 그 돈은 당연히 본인이 쓸 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60대가 50억짜리 상가를 팔았다. 그럼 본인이 얼마 쓰고 자녀들한테 얼마 내려갈까요? 80대 되신 분이 150억 넘는 건물을 팔았다. 80대 넘으신 분이 건물 150억짜리 팔아서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전부 상속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 전부 토탈로 해서 생애에 관련된, 내 가족에 관련된 모든 세금을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냥 40대에서 파신 분이나 60대에서 파신 분이나 80대에서 파신 분이나 그냥 매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내면 그 양도소득세는 누구나 계산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150억에 파는데 세금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세법 하나인데.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80대에서 팔았을 때 이분은 당연히 자녀들한테 증여가 이루어질 것이고, 증여가 된 다음에 10년 이상 살아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8년 만에 돌아가셔. 그러면 그 증여세 신고하셨을까요? 안 했을 때, 자, 10년 내 안에 돌아가시면 국세청은 10년 안에 금융거래를 전부 추적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걸 다 찾아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두환 대통령님처럼 그 돈이 어디로 쥐도새도 모르게 흔적 없이 돈이 주어졌다면 모를까, 흔적을 다 남기셨다면 증여 사실은 전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합산과세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상속세가 또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저희가 실제 겪은, 우리 회사에서 겪은, 사무실 겪은 추징 사례 중에 전체 양도 금액의 75%를 세금 내신 분을 봤어요. 이거는 진짜 가히 세금 폭탄입니다. 이게 플랜을 안 짜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앙입니다. 재앙.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재앙이라고요.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 하나를 알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면 여기 강의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달라지고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가를 지혜를 터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산가들의 재산 승계 전략은 시간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변수가 많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소유자가 마음이 열려 있을수록 플랜을 잘 짤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은 난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재산을 난 못 주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대책이 없어.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죽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재산을 다 해놨어. 사모님한테는 조금 더 안 주고, 그때는 또 죽을 때 순서를 잘 지켜야 돼. 누가 먼저 죽어야 돼? 본인이 먼저 죽어줘야 돼. 미안하지만. 예. 이 룰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사모님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 공제를 못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장기 플랜을 짜실 때에 오늘 1시 반에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증여는 무조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내 기대 수명이 점점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매년 다 가져오는데 내 가족 구성원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해관계가 더 얽혀요. 우리 집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 장담하신 분 여기 나와서 진짜 한번 해보시라고, 돌아가셔 보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저는 제가 경험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보다 수많은 자산가들의 재산 분쟁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으려면 재산을 남기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좋아요. 내가 재산이 없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좀 그것도 안심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살아보면 선무당들이 너무 많아. 자기 일에, 남의 일에 내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간섭을 하셔. 이게 어떻게 여파가 그치지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 하지 마세요. 남의 얘기 하지 마시라고. 내 경험을 그대로 옆에다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절대 듣지 마세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전문가 3분한테 만나되 전화 상담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문 상담하시고 상담 시에 녹음한다는 사실을 세무사님한테 적시하시고 상담하세요. 돈 주시고. 제 말씀 이해하셨죠? 3분한테 돈 주시고 대면 상담하시면서 핸드폰으로 내가 녹음합니다 하고 상담을 들으시라고요. 그래야 세무사님이 책임 있게 대답을 하신다고. 돈을 절대 깎지 마시고 주라는 대로 주시라고. 그리고 3번이 똑같은 대답이 나오면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전화로 띡 해가지고 물어보셔가지고 사실관계 다 생략하고 나 유리한 얘기만 하셔서 답을 들으면 그건 에러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 다 진단을 해. 내가 집이 지금 한 채인데요, 내가 지금 팔면 세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집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냐고. 상담하실 때는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드린다면, 지구상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물이 하나 있다. 건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2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구상에 건물이라고 있는 것이 3개 있다. 그래 놓고 뭐냐고 물어보면 그걸 대답해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진단해서 내가 결론 내려갖고 내가 판단해서 하시는 거는 상담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 강의 목표는 뭐예요? 세무사님을 만들려고 강의해 드린 거 아니에요? 예, 억울한 세금을 막자.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절세하자. 탈세가 아니라. 세 번째는 사전증여를 통해서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강의 목표입니다. 이게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고, 자, 첫 번째 황당한 과세 사례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세금을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증여세는 세수가 예상보다 항상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 안 내도 낼 사람들이 돈을 막 내줘버리네. 국가에서 미치겠어. 안 내도 될 사람들 막 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임시종치 나가요. 선산을 공익사업에 수용됐어. 선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됐으면 이걸 법인으로 승인받아가지고 법인세를 신고를 했더라면 법인세가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그걸 법인으로 신고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그때는 양도세는 안 깎아줘요. 그게 세금이 자그마치 15억. 5년 이내에 이걸 알았다면 내가 경정청구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벌써 이미 6년이 돼버렸어요. 이게 제대로 된 세무사를 못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 우리가 흔히 전문적인 용어로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래요. 법인이 아닌데, 예, 사단인데 법인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만 세법에서 우리가 종중이라든지 종교단체는 좀 이해관계가, 예,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조금 봐주는 종류의 단체인데 이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쳐버려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일 사고 많이 치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예. 지금 오신 분 중에 43%가 주택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셔요. 그죠?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광고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거기 앞에 주어가 들어가야 돼. 주어. 어떤 때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앞에 말이 없어.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취급 때문에 중과세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변하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는 2020년 8월 이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 중에서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는 오피스텔만 주택 수액 카운트가 돼. 주택 수액 카운트가 돼. 주택으로 취급된단 말이죠. 그때 뭐라고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낸 경우만. 그 경우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주임사 등록을 했거나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니까 나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과세해 주십시오 신청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만 주거용으로 나온다. 그때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걸 다시 매매를 통해서 매각이 들어가 버리면 사는 사람은 또 주택이 아니에요. 그건 업무용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항상 실질이에요. 자,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되어 있거나 말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했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특약사항에다가 전입신고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데 일반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괜찮다고 옆에서 얘기를 해. 예. 그 다음에 전입신고 안 했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까 세무부는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 자, 내가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주택을 팔면 세무부는 거기 갈 이유가 없어. 안 가. 근데 여러분의 아파트 15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팔면 반드시 그 오피스텔은 실제 방문해서 확인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 오피스텔을 실제 뭘로 쓰고 있는지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 나가서 공공요금 다 보고 취사용 가스가 나가는지를 보고 거기에 차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보고 속된 말로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런 상황에 오피스텔 1억, 2억, 3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다가 세금이 8억 이렇게 나오는 양반이 수두룩해. 저희 사무실 오신 분이 아까 여기 나오던 사례 중에 45억짜리
주택 파시고 세금 오피스 때문에 10억 나왔어. 10억. 그거는 1억 9천 전세 안고 2억 3천 샀다고요. 돈 4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4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하나 샀다고 세금 10억 나와요. 우리나라는 과잉금지 원칙도 없어요.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세법입니다. 오피스텔 차라리 그것 때문에 세금이 나올 것 같으면 오피스텔 그걸 차라리 뺏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오피스텔 2억 3천짜리 때문에 어떻게 세금을 10억을 부과하냐고요. 그 양반 우리 회사 오셨을 때 76세셨거든요. 앞으로는 20년은 사실 것 같던데 이 세금 나온 거 보고 내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 못 사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진짜로. 사람이 확 늙어버리시고 막 생각만 하면 화가 나시잖아요. 화를 못 삭히시는 거예요. 이건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생명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간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가구 주택.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이게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예? 오늘 보시니까 사고 치실 분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 다행히. 자, 건축법상에서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다 단독주택으로 취급해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는 뭐예요? 취사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다중주택은 전체 면적 갖고 따지고 한 채예요. 근데 다가구주택은 우리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공동주택으로 취급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만 적용할 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주택으로 취급을 해서 전체를 비과세해 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요건이 뭐냐?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거래할 때 일괄로 매매 단위를 한꺼번에 거래해라. 분할 양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분할 양도를 하죠. 지분 쪼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분 쪼개기 하지 말고 다가구주택 요건에 충족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가구주택 요건이 세 가지예요. 3계층 이하여야 되고 19세대 이하여야 되고 전체 면적이 200평 이하. 근데 여기서 위반이 어디서 벌어지냐? 층수에서 위반이 벌어져요. 보통은 1층 근생 2, 3, 4층 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했는데 대학가에 가보시면 1층 근생이 나갑니까? 안 나가지. 당연히 그게 불법 용도분을 다 하지. 다가구로 만들어. 그냥 그걸 팔아버린다니까 모르시고. 그러면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되는데 4계층이 돼버렸잖아요. 그때는 어떤다고요? 단독주택으로 취급을 안 한다니까. 공동주택으로 취급하면 19세대 중에 18번째까지는 세금을 내고 마지막 한 가구만 비과세 주는 거예요. 세금 얼마나 오겠어요? 15억에 파신 분이 양도세가 10억 나오신 분을 봤어요. 그 할머니, 86세 된 할머니. 이렇게 세금 나온다니까. 옥탑에 지금 8분의 1을 이하면 그건 층수에 안 들어가요, 옥탑이. 근데 월세 한 30만 원에서 20만 원 더 받으려고 한 4평 늘렸어. 그럼 어떻게 돼? 건축 면적이 8분의 1이 넘어가는 순간 그게 층수에 들어가. 옥탑 20만 원 월세 더 받은 것 때문에 세금 5억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데모하고 막 그랬죠? 보셨죠? 서울방국세청 앞에서. 옥탑, 여러분들 어디 지역 가보면 옥탑을 다 불법을 저지르신 분들 다 지역에 다 같이 저질렀어요. 다가구주택 하신 분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위치 시키고 파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해놓으시고 파셨다가 걸리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다가구주택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예요. 위장으로 세대 분리하시는 것 제일 편하죠.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사는데 아들도 집 한 채 있고 아버지도 집 한 채 있어. 그래서 아들 보고 네 집으로 갖다 옮겨놔라. 어디로? 아파트 32평짜리로. 그러면 그 집에는 또 세입자 없나요? 전세 살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그 조사 안 하겠습니까? 예, 전입세대 열람을 다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은 아들이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다 나타나요. 심지어는 IP 주소 추적하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한 배달이 어디로 됐는지 보면 다 나오고, 추적조사 해보면 객관적 자료가 너무 차고도 넘칩니다. 절대 위장으로 세대 분리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세대 분리하세요. 물론 경제적 독립체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어렵게 구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공동으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각 전에 잔금 받기 전에 완전하게 세대 분리하고 파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절대 세대 분리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하셔. 아내도 한 채, 남편도 한 채 있으니까. 이혼을 하셨으면 실제로 함께 살지 마세요.
만나실 필요가 있으시면 밖에서 만나시고, 왜 한 집에 살아가지고 위장 이혼으로 걸리면 그것도 동일 세대예요. 주민등록 그냥 갖다 놓지 마시라고. 주민등록 갖다 놓으려면 본인, 자녀, 배우자 다 같이 가든지, 자녀하고 배우자는 이쪽에다 갖다 놓고 응암동에다 갖다 놓고 나는 강남에다 갖다 놓고. 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려고. 그럼 세 모으면 냄새 안 납니까? 실제 어디서 사는 거예요? 실제 남편 주소 있는 단독로 와 있는 데가 살겠어요? 얘들하고 배우자 있는 데 살겠어요? 대충 감이 오죠? 얘들이 그 학교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 이장전 집 해놨겠어요? 그래서 다 걸리게 돼 있다니까. 잔머리 쓰면 다 걸립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이거 너무 노래 보이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놓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옛날에 꼭 뭐죠? 예, 머리만 어디다 이렇게 숨겨놓고 나 없다 하는 거나 똑같죠. 예, 연구처럼. 예, 절대 그렇게 속임수로 하지 마시라고. 주택하고 분양권은 단기양도면 세금이 자그마치 70%예요. 70%인데 최근에 나온 기재부 얘기를 봤더니 30년 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주택 지어서 1년 갖고 있으면 그 땅도 중과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재부 유권 해석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주택만 중과세를 하고 부수토지는 중과세를 안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기재부 유권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어. 어디서 조심해야 되냐면 상가 갖고 계신 분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가죠. 그 다음에 준공 떨어지고 팔 때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준공일로부터 기산돼요. 따라서 준공일부터 계산해서 2년이 안 돼갖고 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과세도 안 될 뿐더러 세율이 자그마치 60%짜리 맞아요. 60%. 절대 단기양도 하시면 안 돼요. 예, 깜짝 놀랄 세금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의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은 자, 첫 번째 팔 때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에 팔아라. 팔 때도.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신 분들은 자, 제일 중요해요. 양도할 때 관처일 이전에 팔아라. 관처일 이전하고 이후가 무슨 차이예요? 관처일 이전은 부동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는 순간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양도 차익 중에서 종전주택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그 뒤에 관처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관처일 이전에 파는 것과 이후에 파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때에도 고가주택의 경우는 세금이 거의 2배, 3배 차이 나요. 참고로 꼭 기억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살 때도 관처일 이전에 부동산을 사셔야 돼요. 입주권을 사시면 여기 뒤 사례에서 바로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사례 한번. 반포의 땡땡 아파트예요. 이거 유명한 아파트예요. 예. 1세대 1주택 재건축했는데 김이사님은 2005년 3월 달에 샀고, 이 부장님은 김이사님 따라서 4개월 뒤에 삽니다. 똑같이 아마 6억 5천대 사는데 이게 2017년 9월 달에 준공이 떨어지고 김이사님은 2018년 3월에 양도를 했어. 그리고 이 부장님도 2018년 7월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남은 금액은 둘 다 20억 남았어요. 근데 지금 김이사는 양도세를 얼마 냈어요? 8천만 원. 이 부장은 얼마 냈어요? 8억. 이해가 가세요? 똑같은 보유기간, 똑같은 양도 차익인데 한 사람은 8천만 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10배가 더 나오면 8억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양도세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고 그랬죠. 똑같이 남았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계산되냐 이 말이에요. 자, 요게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 그때는 사업시행 인가일이었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사서 그 다음에 준공 떨어진다면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난 이후에 샀으면 조합은 입주권을 사서 부동산을 파는 꼴이 돼요. 그게 보유기간 기산 시점이 전혀 달라. 여기서 보시면 김이사는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해줘요. 그래서 10년이 넘었고 장특공제를 그 당시만 해도 80% 받았기 때문에 세금은 8천만 원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부장은 어때요? 조합은 입주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보유기한 기산일이 준공일로부터 가버려. 그러니까 2년도 안 돼버렸잖아요.
비과세도 못 받고 장독금도 못 받고 단일세율 40%짜리 그냥 맞아버리는 거예요. 현행 우리나라 세제가 이렇게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재개발 재건축처럼 변화무쌍한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아는 세무사님을 자문세무를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은 요것만 갖고도 제가 2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우선 조합원 입주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기 전에 만약에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여기서 다 알아들 수준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5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내가 처분하면 그 주택은 주택에서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돼서 비과세를 받는데,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팔면 주택으로 팔아서 비과세가 되는데 관리처분 나고 난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은 비과세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세무사 하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판례를 봤지만 가장 불합리한 판례가 이 판례예요. 도대체 대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례를 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관ቸ일 전에 팔면 주택이고 관ቸ일 이후에 팔면 입주권인데 장기 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임대주택 등록 허락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라고 주택수 빼준다면서요. 그럼 주택으로 팔 때는 괜찮고 관리처분 난 다음에 팔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관리처분 나고 안 나고 차이를 국민들이 알아요. 어차피 1세대 1주택은 원본 침해를 안 해주니까 그거는 비과세 해주는 거잖아요. 예? 장기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준다고 했고, 근데 관처일 나고 안 나오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 비과세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고요. 저는 그 판례를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는 해서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해드신 분들이 왜 국민들한테 이런 아픔을 주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에요. 예, 현재 그 재판관을 낸 대법원을 그 대법관님이 현재 근속하시는 동안 그 판례는 안 바꾼대. 또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잘못 나왔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 그냥 반에 체면이 유지된 체면의 이해가 또 안 뺏기면 안 된다네. 무슨 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 안 해야 돼요. 여기만 오면 막 흥분돼요. 내가 판 것도 아닌데. 예. 양도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뭘 팔 때 그냥 이사 가고 안 가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냥 날짜 정하시고 돈만 거래 맞추시는데 세법상으로 양도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올해 팔면 올해 세법 적용도, 내년에 팔면 내년 세법 적용. 올해하고 내년하고 제일 달라진 게 뭐예요? 올해 증여하면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내년에는 뭐가 돼? 시가인정액 올라가 불죠. 올해 증여하면 2월 과세 기간이 5년, 내년에 증여하면 2월 과세 기간이 10년. 해를 달려면서 법이 다 바뀌어져 본다.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달라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지고 환산가격이 달라지고 비과세 감면 규정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판단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과수원을 파시는데 이분이 74억에 팝니다. 잔금 계약일자 언제인 줄 아세요? 2016년 11월 20일이에요. 잔금일이 2016년 11월 20일이에요. 계약과 동시에 잔금이 치러져요. 74억. 매도자가 급해요? 매수자가 급해요? 네? 안 팔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매수자가 급한 거예요. 매수자가 반드시 사야 돼. 그러니까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매도자는 시간을 끌어서 10억을 더 받으니까 돈 일시 준다고 하니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11월 20일에 잔금 받더니 세금이 무려 34억이 나온 거예요. 34억. 40일만 늦게 받았으면 세금이 10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10억. 요걸 파신 사모님은 그 나중에 그 사실을 안 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이어트를 안 하고도 몸무게가 8kg 빠졌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으니까. 여러분 다이어트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사고 한번 쳐버리세요. 예. 이렇게 된다니까. 왜 그러냐? 세법이 그때 12월 2일자로 바뀌고 있었다고요. B3 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던 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드디어 해줬다고.
법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12월 2일 날 통과가 되는데 세무사님한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잔금 처리를 40일 늦게 하십시오. 거기다가 여기에 과수목이 사과나무, 배나무가 5,500주가 있었는데 요거까지 74억에다 다 금액을 더해서 써버렸어. 여러분은 아파트 거래할 때 거기다 냉장고, 테레비 줍니까? 주세요, 안 주세요? 예? 다 갖고 가시잖아요. 침대랑. 모텔 거래할 때 모텔에 있는 테레비, 냉장고, 침대 놓고 가요, 갖고 가요? 놓고 가잖아요. 거래가액이 달라요, 아파트하고. 따라서 모텔 거래할 때는 토지, 건물, 집기분 따로 거래를 해요, 따로. 근데 대한민국에 모텔 거래하시는 중개사님께서 계약서 따로따로 쓰신 분 한 명도 없어. 다 한꺼번에 몰아써버려. 그럼 어떻게 돼? 집기분까지 양도세 다 물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수 넘쳐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막 하는데 안 넘쳐나겠어요? 과수목도 11억이나 더해서 막 세금 내주는데 예산 세수가 안 넘쳐나겠냐고. 잘못 낸 세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내, 그냥 잘못 낸지도 모르고. 어쨌거나 국가에 그렇게 충성하시는 마음으로 사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않겠어요. 예, 뭐라고 말을 않겠어. 자,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계약일 현재 주택인데 잔금일 현재 상가로 용도 변경하면 앞으로는 그거는 주택으로 안 봐주겠다.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계약일 현재 주택, 잔금일 현재 상가로 바꾸면 사는 사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를 안 먹고 은행에서 대출이 그대로 나왔어. 예. 근데 어쩐다? 국세청에서 잔금일 현재 용도 갖고 판단하겠다. 그러면 중간에 주택에서 상가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잔금일 현재는 상가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안 해주고 장특공제도 80%짜리를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전까지는 어떻게 약간 편법을 써서 그렇게 됐는데 2022년 10월 2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는 요거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용도 변경해서 거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주택을 멸시를 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멸시를 해버리면 아직까지 유권에서 그걸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세무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니까 세금이 몇십억 나와버려요. 그래서 예, 멸시를 해도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단서를 명확히 잡아놓고 특약사항을 잘 쓰면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상담받아서 예, 절세 플랜을 정확히 짜고 진행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료들한테 주변에서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애기 모르시고 거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꼭 알려주시라고요. 상가나 공장 등을 양도할 때는 항상 부가세가 별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포괄 양도항수라고 써.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여기 여러분이 중개업을 전문하신 분들 포괄 양도항수라고 특약사에다 무조건 쓰지 마세요. 포괄 양도항수라는 것은 그거는 세법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사항이에요. 전문가들이 판단할 내용이지 비전문가가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포괄 양도항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매도자한테 추징이 떨어져. 건물분의 10%가. 근데 만약에 세금 계산을 주고받았더라면 누구도 부담하지 않을 세금을 포괄 양도항수로 써가지고 주고받지 않은 다음에 추징당하면 매도자만 피해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서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일반인이 판단하지 마세요. 잘못된 사전 증여 보세요. 어머니가 예, 이미아를 상속받아가지고 얘들 명의로 같이 상속을 받았어야 되는데 단독 상속 받으신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60억 상속받아서 보상받아가지고 10억 세금 내고 50억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상가를 사신 거예요. 아들 앞으로 60% 지분, 딸 앞으로 20% 지분, 그리고 당신 앞으로 20% 지분 등기해놓고 10년 넘어서 사셔야 되는데 8년 만에 돌아가시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국세청에서는 10년 전에 이 통장에 돈 들어왔다 빠져나간 돈 전부 체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가 샀는데 아들 앞으로 30억 증여했지, 딸 앞으로 10억 증여했어. 그때 세금이 얼마예요? 증여세 10억밖에 안 돼. 근데 가산세가 얼마? 10억. 딸은 증여세가 2억 2천인데 가산세가 2억 2천. 20 자그마치 5억 가까이가 증여세 추징이 떨어지면서
10년 안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전 증여 재산이 다시 합산돼서 상속세가 5억이 또 나오는 거예요. 보상 60억 받는데 양도세 10억 내고 지금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30억 나오고 얼마 뺏겠어요? 40억을 뺏겨버려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좀 전문가한테 가셔서 상담 받아갖고 오셔야 돼요. 상속세는 과세 미달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라. 왜? 상속세는 과세 미달돼도 신고하시라고 그러는데 네이버 가서 한번 물어보실래요? 상속세 신고해야 되고요 말아야 돼요? 그럼 네이버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입니까? 3억 정도 되는데요. 상속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왜? 5억까지는 상속세 없으니까. 그 말이 잘못됐나요? 맞아요.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상속재산가액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단 말이냐? 자,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 10억짜리인데 감정평가해서 내가 8억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어차피 배우자가 있었으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었을 테니까 상속세는 어차피 미달. 대신 상속재산가액을 8억으로 신고해놨으니까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8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이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억에 대한 세금만 물면 돼요. 그거는. 신고 안 하니까 3억으로 취득가가 잡아서 세금 폭탄 맞는다니까. 예. 어디 네이버 같은 데다 그런 데 물어보세요. 좀 돈 들여서 세상 사실 때 좀 정성스럽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는 급할 때만 좀 단순한 것만 물어보시고 이런 거는 조금 꼭 전문가한테 좀 도움 받으시고요. 상속주택 특례 요건이 있어요. 이 상속주택 특례 요건이라는 것은 자, 피상속인이 두 채를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둘 다 특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만 줘. 가장 오래 보유한 것만. 그런데 차남은 두 번째로 보유한 것을 상속받았는데 사모님이 어때 이런 강연을 들어다니시면서 상속주택은 특례주택이라 주택수에서 빼준다 하더라 말을 들으셨어. 근데 자기는 두 채란 사실을 모르고 3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본 거예요. 그 지금 상속받은 게 어디예요? 진도, 전라남도 진도권에 진도. 송가인 고향권에. 그거를 89년에 산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고 이게 집값이 얼마겠어요? 제가 잘 봐야 이거는 몇 천만 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 팔았는데 당신 것만 해서 세금 한 3, 4억 나온 거예요. 3, 4억.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법 특례 규정들은 일반인들이 해석해 갖고는 안 돼요.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전문가한테 꼭 도움 받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블로그 좀 읽어보셔갖고 블로그 3년 전에 쓴 블로그 읽어보셔갖고 판단하시면 또 큰일 나.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는 양도세 절세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 거래한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만 거래하면 돼. 자, 근데 주택이 들어가 있고 농지가 들어가 있고 자격농지가 들어가 있고 나대지가 들어가 있어. 지난번에 양평에서 오신 분이 그걸 50억에 거래하셨어요. 근데 계약서를 한 장에 다 썼어. 그냥 50억에 주택, 농지, 나대지 합해서 50억. 그렇게 계약서를 쓴 것과 세무사가 전문가가 감정평가해서 주택하고 농지하고 나대지를 나누는 것과 세금이 무려 얼마 차이 나느냐? 3억 5천 차이가 나. 계약서의 가액을 어떻게 구분했냐만 갖고도 3억 5천 차이가 난다니까. 왜 그럴까?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장특공제가 80%. 농지는 작용을 했으니까 1억까지 가면, 나대지는 비상품 토지라서 중과세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각각 얼마를 쓰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써놔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거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세무사님들도 안 가르쳐줘. 여러분들한테 맨날 여러분 아파트만 거래하고 상가만 거래했으니까. 자, 겸용주택 경우에 주택이 겸용주택이에요. 겸용주택도 마찬가지죠. 그냥 써버리면 안분계산이 들어가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더 낮게 고시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주택금액을 30%를 더 많이 쓰면 그거는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일반과세. 세금이 달라져 버려요. 토지를 취득해서 내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토지 건물 동시에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값을 얼마 잡고 건물가를 얼마 잡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져요. 내가 건물을 팔기는 파는데 매수자가 그걸 멸실할 예정이야. 그럼 부가세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건물가를 제로로 내가 잡아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다 달라지고 있는데 계약서를 똑같이 적고 있다니까.
제가 이런 얘기 자꾸 안 해야 되는데 이거 막 보면은 우리 회사에 오신 분 사고 찾고 오신 분만 생각나니까 난 막 속상해요. 속상. 제가 원래 96세까지 살도록 설계가 돼 있었어. 근데 맨 이런 분만 와가지고 지금 6년이 줄었다고 그래. 내가 세무사를 그만두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나요? 안 들어 보여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제 나이를 여기서 공개를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장모딸한테 안 물어봤는데 제가 56년생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56년생이 현업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강의하고 다니는 거는 없어요. 없어요.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이야. 근데 제가 왜 이걸 왜 한 줄 아세요? 이게 이 꼬여 갖고 오신 분들을 내가 푸는 재미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 돈 버는 재미가 아니라 꼬아 갖고 오신 분들을 이게 풀어주는데 맞들어 가지고 계속 이것을 하고 있다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잘 풀려 또. 그래서 이 나이에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장모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남편 데리고 살라니까. 미치겠죠? 오늘 또 이렇게 내가 양복 입고 나오니까 도대체 당신은 죽으면 주말에 쉴라냐고. 이번 주만 제가 4일째 강의해요. 4일째. 화요일 날은 제주도 가서 세무공무원 상대로 강의를 하고 올라왔고, 수요일 날은 수협 직원들 상대로 강의를 하고, 어제는 공인중개사 상대로 강의하고, 오늘은 여러분 상대로 강의하고. 제 직업이 나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또. 좀 불쌍한가요? 그런 눈빛으로 보는데 그럼 박수 한번 쳐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느낌으로 강의를 하는데 근데 정말 제발 사고 안 나서 왔으면 좋겠어요. 사고 나와가지고 해결해주고 돈 받는 거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로 조금 전문가들하고 상담, 아까 제가 했잖아요. 반드시 대면 상담하라고, 유료 상담하라고, 세분하고 하라고. 제가 이렇게 절실히 말씀드린 거는 정말 부동산 이게 사고 나면 너무 커요, 사고가. 그리고 우리 세무사님들도 헷갈려요. 놓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당부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른 데서 얘기 안 해주시면 우리 5,500에 2,000번인가요? 우리가 550, 2,000번인가 보다. 550, 2,000번인데 조선일보 이거 세테크에서 강의 들었는데 문자로라도 거기다 남기시라고. 급한 거라면 제가 무료라도 답변해 드릴 테니까. 사고 안 나면 여기저기 가서 답변 못 들은 거, 답을 못 찾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얘기를 하셔요. 안수남 세무사한테 제가 이거 세테크 들었는데 사고 나기 전에 꼭 나한테 물어보라 했다고. 꼭 실행하기 전에 확인하고 실행하세요. 진짜로. 겸용주택일 때 주택 면적이 조금이라도 크면 전체가 주택이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오로지 2층 주거용으로만 쓰도록 난 전용 계단은 주택으로 인정을 해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5개로 났다. 5개로 밖으로 났다. 그럼 이거는 건축 면적에서 빠져 있는데 이것도 5개 계단도 주택 명조로 놓여져요. 지하실에 있는데 지하실에 보일러가 있어. 그 보일러가 2층 주택으로만 쓰는 보일러다. 그러면 지하가 주거용이 돼요. 2층 집을 지을 때 2층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지으면 되는데 그걸 무너질 것 같아서 안 지은지 몰라도 항상 똑같이 지어놨어요. 그죠? 근데 2층에 조금이라도 베란다라도 넓혀서 뭐가 주택이 있으면 주택 면적이 크면 전체가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2인치 주택을 찾아내서 전체를 비과세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고가주택일 때는 1세대 1주택일 때 반드시 2년 거주를 하고 파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거주를 못할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상생임대주택을 등록하셔야 돼요. 상생임대주택이 여기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금 임대사업자. 아마 내일 모레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정부에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상생임대주택은 요게 최고가 뭐냐면 가액 기준도 없어요. 면적 기준도 없어요. 주택수 계산도 없어요. 단지 직전 임대 기간 1년 6개월 그리고 2024년 12월 말까지 남은 기간 2년만 임대 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 5%만 올리라는 거. 5%만.
5%만. 아주 간단해요. 지금 직전에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주고 앞으로 뒤로 2년만 임대를 주면 되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살았어도 상관없고 뒤로도 두 사람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1년 살다 또 바뀌어도 상관없어. 5% 안에서만 올리면 돼요. 그러면 어쩐다는 거예요?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한 걸로 보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2년 거주한 걸로 봐주고 거주주택 비과세에서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줘요. 세 개 다 2년을 거주한 걸로 봐주는 획기적인 세제 혜택이에요. 여러분이 거주 못할 것 같으면 꼭 상생임대주택을 공부를 해보셔서 이 요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2006년 5월 30일 이전에 등기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등기부상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다운계약서를 썼을 때 그 취득가를 어떻게 잡느냐?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러면 이 사례의 경우처럼 10억이 양도가액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6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이면 10억 곱하기 6분의 3. 그럼 얼마 돼요? 5억 나오죠? 예. 이 환산 취득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어쩌면 계약서가 없어갖고 실질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들은 실제 계약서 3억짜리를 굳이 갖고 가서 세무사님한테 내미는 사람이 있어. 나는 세금 좀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3억짜리 계약서를 내주면 세무사님은 어떻게 세금 계산해줘요? 환산 취득가로 절대 안 해줘요. 바로 3억으로 취득가를 계산해줘요. 왜? 나중에 이것이 확인돼 갖고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5억으로 인정해 준다. 그럼 여러분이 3억 거래한 게 아니라 실제는 6억 거래했어. 근데 세무사님이 5억만 인정해 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서를 처음부터 내가 잃어버렸다고 세무사님한테 안 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집에 한 번 더 갔다 오셔야 돼. 잘 찾아본다고 하고 찾았다고 그러고 실제 계약서를 갖고 오셔야 돼. 아시겠죠? 처음부터 계약서 뜩 내미는 그런 용감한 분이 되지 마시라고. 예. 저한테 갖고 와서 딱 내민다니까 깝깝하게. 그런데 내가 한사카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참 더 높은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희 사무실에서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무실로 가서 하시는데 이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세금 계산 다시 하세요. 이렇게 또 가르쳐줘. 내가 착하죠? 예. 그랬더니 세금 확 줄었다고 또 말해. 예. 제가 해줄 수는 없어. 그건 바보는 이상 절대 못 해줘요. 우리 처제거라면 해주지. 처제거라면. 예. 남들은 해줄 때 사고나. 감면 대상 주택에 주목해야 돼요. 자, 첫 번째 2000년 12월 말 이전에 5호 이상 임대해준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농특세 20%만 내는데 누가 주목해야 되냐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이 여기 거의 없어. 자, 문제는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86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해서 2000년 12월 말까지 5호 이상을 임대해준 다가구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아요. 근데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이게 굉장히 다가구 주택 많습니다. 그때 다가구 주택 붐이 없으니까. 다가구 주택 가지고 있으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98년 5월 23일부터 99년 10월 말까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 사이에 분양받은 아파트이거나 신축한 주택 아파트는 이것도 감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규 분양받았거나 그때 지은 분들은 꼭 이 감면 대상 주택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미분양된 걸 분양받았거나 또는 신축했거나 1세대 1주택자 거를 샀으면 그때도 똑같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데 위례 신도시 것이 그 적용 대상이에요. 이로 신도시. 예. 그래서 감면 대상 주택이 있는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분양계약서를 보시고 2013년도 거는 분양계약서 뒤에 보면은 도장이 꽝 찍혀 있어요. 뭐라고? 이 주택은 조특법 99조 2의 감면 대상 주택임을 송파구청장이 확인합니다 하고 도장이 찍혀 있어. 예. 그거는 감면 대상 주택이구나를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1년에 부동산을 2번 이상 팔 때
둘 다 이익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해를 달리하고. 하나는 손해보고 하나는 이익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해를 같이 하고. 감면 한도가 1억이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올해 협의하고 하나는 내년 재결로 가고. 요게 다 필요한 거예요. 예. 부동산을 양도해갖고 현금으로 줄 바에는 어떻게 돼요? 양도세 물고 증여세를 무니까 차라리 부동산을 증여하고 양도를 하시는 것이 세금이 훨씬 줄어들어요. 우리 세무사님들은 그렇게 봐야 이월과세 적용돼서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앉아서 이렇게 하셔. 앉아서. 이게 플랜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경험 있는 세무사님 만나면 세금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 팔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꼭 주목하셔야 돼요. 꼭 주목하셔야 돼요. 예. 부모님이 주택을 줄 때는 승계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단순 증여하는 방법, 부담부 증여로 가는 방법, 매매로 가는 방법인데 정상가격으로 파는 방법, 고저가 양도하는 방법. 이 4가지가 있는데 1세대 유주택의 경우는 가장 절세 분란이 나오는 것이 저가 양도하는 경우예요. 자, 저가 양도는 이렇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낮춰서 매매가 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 대충 여러분이 아는 개념이니까 그 4가지 중에 선택할 때 내 부동산의 특질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전문가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 4가지 케이스를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달라고 그러시라고. 돈을 주더라도. 예. 공짜로 하면 안 되겠죠. 임대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야, 요즘에 유행이 가족법인이에요. 가족법인. 근데 가족법인이 뭐가 좋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좋아요. 여기서 지금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요놈만 갖고 1시간 해야 돼. 무조건 좋다. 제일 좋은 건 뭐냐? 등기가 깔끔해. 예, 내가 아들, 딸 둘 주고 며느리 사이 주고 손자, 손녀까지 6명 주고 우리 부부 갖고 있으면 8명이 돼요. 거기다 미성년자까지 끼면 어떤 행위를 하면 법정 대리인으로 또 행위를 해야 돼. 복잡해. 그중에 며느리가 또 꼴통 부려버리면 이게 사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법인으로 주식으로 주면 51%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합소득세 또 나머지 증여세, 상속세를 주식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정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보다 저평가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인을 전환할 때 주식회사 방식이 있고 유한회사 방식이 있어요. 주식회사 방식으로 가는 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유한회사로 가야 되는데 유한회사로 갈 자신이 없는 세무사님들이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 리스크 있다고. 그거는 내가 그걸 안 해봤습니다 하는 얘기랑 똑같아. 그 리스크를 잘 해결해 주는 것이 세무사지 리스크 있다고 안 해버리면 되나요? 그거는 방법이 있다.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은 처분 시기가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6개월 내에 처분해버리면 양도세는 제로예요. 대신 상속가액이 올라가 버리니까 상속세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율이 높은 사람은 6개월 지나서 팔아야 되고 상속세율이 낮은 사람은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이거는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파시면 되고요. 2018년 9월 13일 예전에 사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주임사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봐라. 대신 주임사 기간은 10년이다. 10년. 부모님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녀에게 줄 때마다 증여 시기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다른데 자, 부동산을 사서 2년 안에 주면 이 거래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꼬마 빌딩은 지금 주면 감정평가를 해서 증여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아요. 집합건물 30억 미만짜리 집합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안고 집합건물을 사서 2년 후에 증여를 하면 지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현금 18억짜리가 증여가액 4억으로 줄어버려요. 왜 줄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 이걸 세무사님한테 가셔서 안순함 세무사가 이때 강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줄는가를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18억 증여세 묵을 거를 4억으로 증여세만 내고도 끝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 변화를 어떻게 지금 시켜놔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한 번 정도 개정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내년 2023년에 증여세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가
시가 인정옥으로 바뀝니다. 근데 모르고 다 세무사님들이 올해 빨리 하라 그러는데 올해 빨리 해야 될 자산이 있고 나중에 천천히 할 자산이 있어. 무조건 다 빨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멸실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하면 2주택 중과세 먹어요. 멸실 다음에는 토지로 4%짜리 먹어요. 그 다음에 지금 취득세는 4%인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2억이 떨어지면 증여세는 40%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다 그걸 감안해야지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문 2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 2가지를 우리 NC님께서 물어보도록 돼 있나 본데 받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Q&A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질문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좋은 세무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노래는 못 불러도 노래를 잘 부른지 못 부른지 감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열심히 가보시면 블로그 글을 써신 분들의 글을 보시면 내공 차이를 느껴요. 그냥 블로그를 나무끝 뺏게다가 쓰신 분들 말고 실제로 내공 있게 글 쓰시는 분들이 진짜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도 들어보시면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본적인 상담을 유튜브 강의를 잘 해주신 분이 있고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잘 거쳐주신 분이 있고 다 달라요. 특성이. 그 다음에 세목별로 또 다릅니다. 유튜브도 참고를 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세무공무원 2사람한테 추천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가 살고 있는 세무공무원한테나 또는 공인중개사한테나 추천받으시면 제일 좋고 최소한으로 무슨 책을 쓰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다니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실력은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세무사는 용도가 우리가 앞에다 뭐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처럼 저처럼 양도세만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 있고 세무조사만 전문으로 하는 또 세무조사님이 계세요. 세무조사도 서울청 조사 사국 출신이 있어. 그럼 사국 조사 받는 것은 서울청 사국 출신 조사자가 그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또는 심판청구는 심판원 출신이 잘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직전에 실제 뭐를 하셨는지를 확인해서 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글을 많이 활동을 하신 분들 좀 직접 발품을 찾아서 선정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전문가분께서 추천해 주신 분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표님께서 직접 투자하셨는데 후회하셨던 경험이 있는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시골 친구의 후배가 굴에 온천 나오는 산이 아주 좋은 산이 있다고 비디오를 촬영해서 저한테 보여주길래 그냥 믿고 그때 투자를 했는데 그때 투자된 자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30년 전에. 지금도 3천만 원이 안 가요. 부동산은 낱말 듣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임장한다고 그러죠. 직접 가보고 어떤 경우는 사계절을 가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집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를 해야만이 그리고 내가 안목이 길러진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그렇게 남 믿고 하는 거는 전부 내 재산을 남한테 맡기는 거 똑같은 것 같아. 자기 주체적으로 안목 길러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매년 바뀌는 세금 제도로 인해서 세금 폭탄, 그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강연이었습니다. 강연해 주신 안수남 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